인간의 몸에는 이미 시프트의 DNA가 들어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들이쉬고 뒤집고 걷고 말을 하며 끊임없이 시프트를 해왔다. 그러니 누구나 변할 수 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기분 좋게 변화를 꿈꿉니다. 더 나은 나, 더 행복한 삶을 바라며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통념에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삶의 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신과 명의 반건호 교수는 40년간 1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상담하고 4천여 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면서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명제에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오랜 탐구 끝에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시프트라는 특별한 삶의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시프트란 단순히 위치를 바꾸거나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움직임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전환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시프트를 위한 강력한 변화의 도구들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전해드릴게요. 5장, 더 나은 당신을 만들어줄 도구들. 공감,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 당신은 공감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는가?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다음은 공감과 관련된 몇몇 작가의 글이다. 김현수 작가의 소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를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다. 스위스 출생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 현대인의 불안 심리와 그 원인 및 해결책을 다룬 불안에서 공감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단어만 놓고 보면 공감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다음 사례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당신은 보기 내용 중 어떤 내용에 공감하는가? 사례 1. 해외 유학 중인 남매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3개월간 집을 비웠다가 내일이면 귀국한다. 남편은 전날 밤 어떤 생각을 할까? 1.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놀기는 좋았는데 먹는 게 부실했지. 내일 저녁은 아내의 특기인 된장 두부찌개를 끓여달라고 해야지. 둘이 같이 반주도 한잔하고. 2. 그동안 애들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네. 내일 저녁은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해야겠다. 역시 나는 좋은 남편이야. 3. 그동안 외기러기로 너무 외로웠어. 아내도 같은 생각 아닐까? 내일은 주말이니까 호캉스라도 떠날까? 4. 집안이 너무 엉망인데 내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대강이라도 치워야지.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5. 아까 카톡할 때 내일 귀국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 말투던데 혹시 거기에서 누구 생긴 게 아닐까? 내일 오면 눈을 쳐다보면서 확인해 봐야지. 6. 석 달 만인데 어떻게 환영을 해줘야 하나? 퇴근할 때 꽃다발이랑 케이크라도 사올까? 에이, 마누라는 그런데 돈 쓰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말로 하자. 7. 하필이면 내일 동창들과 원래 모임이 있네. 마누라 오니까 못 간다고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겠지? 갔다가 좀 일찍 나오지 뭐. 사례 2. 성적이 항상 상위 10위권이었던 고등학생 A는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고 담임에게 칭찬을 받았다. 신이 나서 집에 온 A는 퇴근하고 온 엄마 팔을 붙들고 반기면서 나 전교 2등 했거든? 이라며 자랑했다. 엄마는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슬그머니 팔을 빼며 기왕이면 1등을 하지 그랬니?
아무튼 축하해 라고 말한 뒤 쿨하게 저녁 준비를 한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엄마는 밥 먹으라며 A를 부른다. A는 됐어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엄마도 그래 라고 답하고 아빠와 둘이 밥을 먹는다. A는 왜 저녁을 안 먹겠다고 했을까? 1.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서. 2.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미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3. 축하 대신 1등 못한 걸 탓하는 엄마에게 섭섭해서. 4. 사춘기 딸들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저녁을 안 먹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 사례 3. 정신과 레지던트가 환자 진료에 대해 상의하려고 담당 교수를 찾아왔다. 레지던트는 환자들이 왜 자기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다. 진료 예약 시간 직전에 전화해서 다음으로 미루기, 약 처방은 한 달치 했는데 2달 만에 외래 오기, 하루 2번 먹는 약을 처방받고도 아침에만 약을 먹고 밤마다 안 좋아진다며 불평하기, 다른 환자들이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낫지 않느냐며 진료실에서 울며 나가지 않고 버티기 등 도대체 병을 치료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담당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뭐라고 해줬을까? 1. 그러니까 환자 아닌가? 2. 왜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나? 3. 지지해주면서 라포를 잘 형성해 보게나. 4. 아마 자네가 레지던트라서 젊다고 좀 얕보고 그러는 거니 이해해야지. 위 보기 모두 틀린 답도 정답도 없다. 실제로 모두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아마 독자 중에는 보기 말고도 다른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집안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나 대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이나 이상적인 반응을 골라낼 수는 있겠으나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남편의 말에 대한 아내의 반응, 엄마의 반응에 대한 A의 느낌, 레지던트가 환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까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결정하는 공감 능력.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왜 정신과 의사가 되셨어요? 이다. 많이 고민해봤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다. 운명인가?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답을 구해보려고 노력했다. 정신과 의사가 된 게 나에게 좋은 결정이었을까?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생활한 게 나에게 최상의 선택이었는지도 함께 고민했다. 그러다 근무하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200여 명을 관리하는 보직을 맡으면서 궁금증이 커졌다. 전공의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단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면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이유가 혹시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 젊은 세대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상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한 연구가 의과대생의 성향과 전공 과목 결정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다. 의과대학생들이 훗날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수업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있다. 공감은 대인관계 형성은 물론 의사와 환자의 관계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은 인지 및 정서 요인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의사일수록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 잘 찾아내며 치료 수능도는 물론 치료 성과 역시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에게 있어 공감 능력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전공 선택은 의사 본인은 물론 환자 진단과 치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서도 중요하며 직업 선택 시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긍정심리학, 행복을 향해 다가가는 연습. 긍정심리학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존의 심리학은 주로 정신장애와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완화시키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반면 긍정심리학은 개인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쁜 일을 지속시키는 방법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긍정심리학은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79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앤렌 랭어 연구팀은 사고방식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다. 7, 80대 노인 남성 8명을 뉴햄프셔의 한 수도원에서 일주일간 지내게 했다. 수도원 내부는 1959년처럼 느껴지도록 옛날 잡지와 당시에 유행한 소품들로 꾸몄다. 참가자들에게는 현재가 마치 1959년인 것처럼 대화하고 생활하도록 요청했다. 대조군 집단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되 평소와 같은 일상을 지내도록 했다. 일주일 후 결과를 살펴보니 20년 젊게 생활했던 참가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관절 유연성, 기억력, 시청각 능력 등 다양한 지표에 변화가 생겼다. 일부 참가자는 외모도 젊어진 듯 보였다. 대조군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건강과 노화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 환경과 인지 방식을 변화시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일명 시간 역전 또는 거꾸로 가는 시계 연구로 알려져 있으며 훗날 긍정심리학의 발전에 영감을 준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1998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미국 심리학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그는 임기 동안 긍정심리학을 과학 영역으로 도입하겠다고 선포했다. 2002년 셀리그먼은 그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심리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 새로운 긍정심리학을 활용해 지속적 성취를 이루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우문식 소장이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으로 번역 출간했다. 우문식 소장은 긍정심리학이 우리나라에 정착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부정이 있기에 긍정이 있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 천국과 지옥에는 천국은 아름답고 이상적인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서 지루한 곳이라는 내용이 있다. 인간의 욕망과 결함이 없는 세계는 재미없고 매력도 없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인간의 감정 중 수치심, 외로움, 죄책감, 분노, 슬픔, 적개심, 자만심, 우울, 걱정, 불안, 두려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질투, 실망감, 혐오감 등을 부정정서로 분류한다. 반대로 사랑, 감사, 희망, 기쁨, 행복, 만족감, 자부심, 평온함 등은 긍정정서로 분류한다. 정서라는 단어도 그렇고 긍정이나 부정 역시 저울로 재서 알 수 있는 정량적 단위가 없다.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부정정서로 분류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려는 게 아니다. 부정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정서가 가치 있고 의미를 지닌다. 부정정서가 만성적으로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강할 경우 개인이나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정서가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졌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울 모드가 지속됐다. 나를 포함한 주변과 지역사회가 모두 그러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식하고부터는 이를 긍정 모드로 바꾸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섰다. 우울이 있어서 기쁨과 희망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운동이나 공부를 하면서 열등감, 좌절,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러한 부정정서가 반복될 때 자신이 상처받기 쉬운 기질이라면 더 심각한 부정적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서로 인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것도 부정정서가 갖는 긍정성과이다.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게 되며 개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정서는 오히려 인간 생존과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정서는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긍정심리학은 여전히 진화하는 신생학문이고 응용과학이다. 이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비판도 있다. 긍정심리학 이론에 대해 칭찬이든 비판이든 수용하고 조율해 간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실천 이론은 분명히 시프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30년보다 값진 3개월 만의 변화. 2022년 여름 연구를 위해 미국 콜로라도에서 3개월간 지냈다. 아내는 하던 일 때문에 서울에 남았다. 지인이 혼자 지낼 만한 스튜디오를 빌려줬다. 위치가 시내 한복판이라 바로 옆에 트레이더 조, 홀푸드 같은 마켓이 있고 커피숍이나 식당들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저녁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딸네 집에서 매일 먹기로 했다. 코비드19 사태가 계속되던 시절이라 딸은 재택근무 중이었고 뉴욕에서 일하는 둘째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져 언니 집에 와 있을 때였다. 평소에 애들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했지만 아내를 빼고 딸들과만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 아니면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2년 반 만에 만나서 그런지 첫날 저녁부터 뭔가 서먹한 느낌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아내와 딸들은 한 팀이고 나는 되게 먼 발치에 있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고 아빠의 위치라고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고 테이블을 치우다가 큰딸이 "아빠는 그렇게 앉아있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음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세팅할 때 거들지 않았으면서 치울 때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냐는 것이다.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엄마와 할머니가 아빠 버릇을 나쁘게 만들었단다. 집에서는 손가락도 까딱 않고 살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거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때마다 만나서 잘 지내려면 서로 돕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을 꺼냈다고 했다. 아빠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공감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 같은 중재자가 없으면 점점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말이 나온 김에 아빠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 아빠가 던지는 농담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무례한 내용일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과 의사가 공감을 못한다니? 나의 유머가 아재 개그 수준일 수는 있지만 상처를 준다고? 내 말투 중에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도 불만이라고 했다. 말이나 행동을 실수해도 사과하거나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을 알고 있냐며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치명타를 날린다. 자기는 자식인데도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같이 있기 힘들 것 같다며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인다. 딸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멍해졌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딸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스튜디오에 나를 내려주면서 웃는 얼굴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씩 고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혼자 있으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딸이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가 아닌가.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긴 밤을 거의 날로 지새웠다. 다음 날 저녁을 먹으러 가긴 가야 하는데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기말고사를 보러 가는 기분이었다. 첫 일주일 내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곱씹어보면 딸 이야기가 되게 맞았다.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했다. 종일 일하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부담스러웠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뭔가 몸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운동과 담을 쌓고 산 지 꽤 오래였다.
그나마 가끔 가던 헬스장도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거의 2년 넘게 가지 못했다.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알아보고 며칠 뒤 구입했다.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시를 관통하는 개울이 흐르고 개울 양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시끄러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아침과 점심은 혼자 해결해야 해서 자전거를 타고 트레이더 조나 홀푸드에서 식료품을 사왔다. 처음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냉동 포장 음식을 샀는데 달걀 프라이도 먹고 싶고 옥수수도 쪄먹고 싶어졌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쉽고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았다. 처음으로 달걀 프라이와 달걀찜도 만들어봤다. 나중에는 옥수수를 쪄서 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선물로 가져가기도 했다. 저녁을 먹으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는 게 꽤 운동이 됐다. 2, 3주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기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다. 개울 옆 뚝길에는 자전거도 다니지만 달리는 사람도 꽤 많았기 때문이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살살 달리다 보니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9월 말 귀국하기 전 주말에 2번 10km 달리기 대회에 나가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했다. 2-3달 동안 매일 저녁 딸 집을 오가며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는 달리기를 꾸준히 했다. 귀국 직전 참가한 달리기 대회에서는 60세 이상 실버리그에서 2등 메달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변하고 있었다. 애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기다려졌다. 딸들도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가서 원래 버릇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법도 고안해냈다. 대화 중에 무심코 원래 말버릇이 나오면 딸들이 또또 요정 구호를 외친다. 또또는 작은 애 애칭이다. 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또또 요정을 생각하면서 입 밖으로 내도 될지 짚어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심지어 이렇게 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와 습관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대 이상이라며 좋아했다. 나도 뿌듯했다. 마음을 긁는 조언에 반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에 대해서도 신기했지만 아빠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만큼 훌륭한 어른으로 커준 딸들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모르던 나의 문제를 고칠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 30년 넘게 가족이었는데 이번 3개월만큼 알차게 진짜 가족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정신과 의사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몇십 년을 일했는데 정작 내 눈앞에 덮인 내 허물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놀라웠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는 이 3개월의 경험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공감을 잘하고 살았다고 자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공감의 끈을 놓고 살았던 것 같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다시 마음을 열어 남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유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애들 말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년퇴직할 나이가 된 교수에게 유머라며 엉뚱한 소리를 해도 어지간하면 허허 웃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유머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바로잡아 주겠냐는 것이다. 긍정적 사고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동안 그것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특히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갚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살면서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메타인지 기능을 키워야 한다. 딸들의 가시돋친 조언들을 소화하느라 힘들 때 자전거와 달리기를 시작한 게 큰 힘이 되었다. 내게 회복력이 남아있었던 게 다행이었고 그걸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다행이었다. 콜로라도에서 지낸 3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다. 비록 개인의 변화였지만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물론 그 후에도 잦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때마다 또또 요정을 불러내 수습하려고 노력한다. 큰 행복과 성장을 이뤄낸 이 과정을
시프트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책이 누군가의 시프트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가 말했던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새해에 좋은 변화를 꿈꾸신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시프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나를 지켜보는 기분 좋은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